지금 세계 고고학계가 뒤집혔습니다. 4012년 전 탈인분지 사막 40m 아래서 발견된 거인 미라 항구, 180cm 인골, 5가지 세계 깃발 조각, 그리고 단 0.7%의 유전 표식. 옥스퍼드 고고 유전학회는 동서 문명 교류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현장을 72시간 전면 봉쇄, 한국 학계는 긴급 세미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모래 아래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 장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질문으로 향합니다. 한국인의 뿌리는 정말 어디까지 뻗어 있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든 로웰입니다. 영국 왕립고 고학회 소속 고고 유전학자로 지난 15년간 유라시아 대륙 곳곳의 고대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인골과 유물의 DNA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주로 청동기 시대 이주 경로를 추적하는 연구였죠. 케임브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몽골 초원과 카자흐스탄 스텝, 그리고 중국 서부 지역의 고분군을 샅샅이 뒤졌어요. 제 전공은 분자 인류학이지만 현장에서는 고고학자처럼 삽을 들고 흙을 파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저는 탈인분지 북쪽 끝 사구에 서 있었습니다. 낮 기온 47도, 습도 8%, 바람은 시속 12km로 모래를 실어 날랐어요. 발밑의 모래는 발을 집어삼킬 듯 뜨거웠죠. 이곳에 온 이유는 중국 측 위성고고팀이 보낸 긴급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사구 하부 40m 지점에서 대규모 목곽 구조물이 포착됐다는 거였어요. 레이더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일반 매장이 아니라고요. 발굴 3일째 첫 번째 유물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섬유질입니다. 현장 조사원이 먼지를 털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5cm 크기의 직물 조각. 붉은색, 흰색, 푸른색, 검은색, 노란색. 5가지 색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었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염료가 이토록 선명하게 남아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섬유의 결이 특이했어요. 날실과 시실이 교차하는 방식이 일반 의복과 전혀 달랐죠. 이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깃발이었어요. 사막의 깃발이요? 팀원 하나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사막에 무슨 깃발이 필요했을까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 직물은 높이 세워 펄럭이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 옆에서 두 번째 유물이 나왔습니다. 청동 창날이었어요. 길이 18cm, 표면에 녹청이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햇빛에 비춰봤어요. 날 부분에 미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반복되는 삼각형과 마름모 패턴. 이 문양,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습니다. 몽골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기와 비슷한 양식이었어요. 연대 측정 샘플 채취합니다. 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섬유 조각 3점, 청동 파편 2점, 주변 모래층 시료 5점. 저는 텐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위성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목곽 구조물의 크기가 예상보다 컸어요. 최소 6m 곱하기 4m. 이 정도 규모라면 일반인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베이징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원전 2010년,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0년입니다. 4000년 전 직물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염료 스펙트럼 분석 결과도 함께 왔죠. 산화철, 석회암, 공작석, 숯, 황토. 5가지 색소 모두 천연 광물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색소의 농도와 배합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규칙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 노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막 아래엔 혼돈이 아니라 조직된 사회가 묻혀 있었다. 그날 밤 11시 발굴 현장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인골입니다. 그런데 크기가 이상합니다. 저는 텐트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조명등 아래 발굴팀이 목곽 바닥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한 구의 미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어요.
두개골에서 발끝까지의 길이가 명백히 180cm를 넘었습니다. 4,000년 전 사람치고는 거인이었죠. 더 놀라운 건 미라의 상태였습니다. 피부 조직이 일부 남아 있었어요. DNA 추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였나요? 왜 이토록 큰 무덤에 묻혔나요? 그리고 당신이 들었던 그 깃발은 대체 무엇을 의미했나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답은 이 미라의 세포 속에 있다고요. 내일 아침, 저는 DNA 샘플을 채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거예요. 4,000년 전 이 사막에 살았던 사람들의 비밀을요. DNA 샘플 채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의료용 메스로 미라의 대퇴골 일부를 절개했어요. 뼈 속 골수가 기적적으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72시간, 그게 베이징 유전학 연구소가 제시한 1차 분석 소요 시간이었죠. 저는 샘플 3개를 영하 20도 아이스박스에 담아 특송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답답했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2시 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엘 교수님, 하나 윤 박사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빨랐어요.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생화학자, 서울대와 MIT를 거쳐 지금은 베이징 게놈센터 수석 연구원이었죠. 고대 DNA 분석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시퀀싱 끝났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예상과 다릅니다. 하나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가 보낸 파일을 확인했어요. 16,569개 염기쌍으로 이뤄진 미토콘드리아 DNA 전체 서열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하플로그룹 분류를 확인했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번 검증했습니다. 오염 가능성도 배제했고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하플로그룹이 2개였습니다. 정확히는 하나의 주 계통에 0.7%의 E형 표식이 섞여 있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단일 계통이어야 했어요. 재조합 가능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재조합 안 됩니다.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했죠. 0.7%는 오차로 보기엔 너무 컸고 오염으로 보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0.7% 표식의 출처는 어딥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서쪽입니다. 정확히는 흑해 북부 초원 지대의 고대 인골에서 발견되는 알 계통이에요. 반면 주 계통은 동쪽 바이칼 호수 인근의 C 계통입니다. 하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 미라는 동쪽과 서쪽의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교수님, 이건 단순 이주가 아닙니다. 하나가 말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방향 이동이었다면 한쪽 계통만 나와야 해요. 그런데 2계통이 공존합니다. 그것도 수백 년 이상 지속된 흔적으로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저는 화면 속 염기 서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4개의 염기가 만들어낸 패턴이 제 모든 가설을 흔들고 있었죠. 혼혈 가능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론 설명 안 됩니다. 혼혈이라면 핵 DNA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DNA는 목의 단독 유전이에요. 이 패턴은 오랜 기간에 걸쳐 2 집단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만약 하나의 말이 맞다면 이 사막은 단순히 동쪽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한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2 문명이 만나 함께 살았던 장소였던 거죠. 유입이 아니라 교차에 가깝습니다. 하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쌓아온 연구는 초원에서 동아시아로의 단선 이주론에 기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0.7%가 그 모든 걸 뒤집고 있었습니다. 추가 샘플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내일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0.7%. 너무 작은 숫자 같았지만 이 숫자가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타림의 사막이 석양빛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래 아래 묻힌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쪽에서 온 사람과 서쪽에서 온 사람이 같은 하늘 아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하나가 내일 도착하면 우리는 더 많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가 도착한 건 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검은색 사륜 구동차에서 내린 하나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키 160cm 정도, 단발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은색 장비 케이스를 들고 있었죠. 인사도 없이 바로 발굴 텐트로 향했습니다. 추가 샘플 5개 필요합니다. 늑골, 치아, 손가락뼈, 두개골, 골반뼈.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까지 샘플 채취를 마쳤습니다. 하나는 현미경 아래서 각 샘플을 30분씩 관찰했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어요. 저녁 7시, 우리는 인근 오아시스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발굴 허가를 받을 때 지역 주민 인터뷰도 조건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마을은 작았습니다. 흙벽돌집 20채 정도가 야자수 그늘 아래 모여 있었어요. 마을 유지인 오를과 사딕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52세, 회색 수염에 깊게 파인 주름이 인상적이었죠. 오를가는 천천히 걸으며 우리를 자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당에 양탄자를 깔고 차를 내왔어요. 이 땅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오를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할머니는 그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죠. 오를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하나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를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느린 가락이었어요.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위구르어도 아니고 몽골어도 아니었죠. 하지만 리듬은 분명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를 흉내낸 듯한 가락이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오를가가 설명했습니다. 사막이 되기 전 바람은 보리를 흔들었다고들 했죠.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보리라니요. 지금 이곳은 연간 강수량 50mm도 안 되는 극건조 지대였습니다. 보리가 자랄 리 없었어요. 물길이 3갈래였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와 이곳에서 만났죠. 사람들은 물가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오를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를 봤어요. 하나는 태블릿을 꺼내 위성 수분 지도를 열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며 지하 수맥 분포를 확인했죠. 여기, 그리고 여기. 하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3갈래 고대 수로의 흔적이었어요. 지금은 말라있지만 지하 2m 깊이에서 수분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를가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5가지 색으로 나뉘어 살았습니다. 오를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5가지 색. 우리가 발견한 깃발의 색과 같았습니다. 빨간색은 전사였습니다. 파란색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었죠. 흰색은 목축, 검은색은 법을 다루는 사람, 노란색은 곡식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오를가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빠르게 적었어요. 색깔이 직업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혼인은 어땠습니까? 하나가 물었습니다. 색을 섞어야 했습니다. 같은 색끼리는 결혼할 수 없었어요. 빨간색 남자는 파란색이나 노란색 여자를 맞아야 했죠. 그래야 마을이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오를가의 대답에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색을 섞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집단끼리 혼인을 강제한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풍습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규율이었죠.
그 이야기는 어떻게 전해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노래로 전해집니다. 글은 없었어요. 하지만 노래는 바뀌지 않았죠. 오를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구전 전승은 시간이 지나며 왜곡되기 마련이었어요. 4천년 전 이야기가 온전히 남아있을 리 없었죠. 하지만 위성 지도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갈래 물길은 실제했어요. 그리고 5가지 색 체계는 우리가 발굴한 깃발과 일치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죠. 마을의 다른 노인들도 이 이야기를 압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두 압니다. 아이들도 배우죠.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오를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야자수가 흔들리고 있었죠. 교수님, 이거 보세요. 하나가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와 오를가의 증언을 대조한 표였습니다. 동쪽 계통과 서쪽 계통이 혼재된 패턴. 그리고 색깔별 혼인 규칙. 둘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전승이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발굴 12일째, 저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텐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낡은 면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청가방을 메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웰 교수님이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위구르어 억양이 강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카디르입니다. 사본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본상. 오래된 책과 문서를 사고 파는 사람이었죠. 저는 경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위조품을 팔았거든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5가지 색 깃발을 찾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카디르가 말했습니다. 소문이 빠르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깃발과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디르가 가방에서 천에 싼 무언가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조각이었어요.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20cm 정도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쓰는 간체자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오래된 형태였죠. 먹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천산연록입니다. 천산 서쪽 오아시스의 기록이죠. 카디르가 대답했습니다. 천산연록.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카디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옛날 이곳엔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의 규칙을 적은 책이 천산연록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사라졌죠. 이건 그 일부입니다. 저는 종이를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선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적, 백, 청, 흑, 황. 5가지 색을 뜻하는 한자였죠. 얼마를 원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라면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카디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외였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돈을 원했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의 기록입니다. 잊혀져선 안 됩니다. 카디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진지했습니다. 저는 하나를 불렀습니다. 하나가 텐트에서 나와 종이 조각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연대 측정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종이 섬유와 먹성분 둘 다 해봐야 합니다. 최소 48시간 걸려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카디르에게 말했습니다. 이틀만 기다려 주십시오. 분석이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카디르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이는 당나무 섬유였어요. 방사성탄소 연대는 기원전 1950년에서 기원 후 50년 사이였습니다. 오차 범위가 컸지만 최소 2000년은 된 것이었죠. 먹성분도 고대 제조법과 일치했습니다. 송진과 수출 섞은 방식이었어요. 위작이 아닙니다.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중국 고문서 전문가에게도 사진을 보냈어요. 12시간 뒤 회신이 왔습니다. 전국시대 후기에서 한나라 초기 사이의 서체로 추정됩니다. 내용은 의례와 직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는 번역문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번역이 도착했어요. 저는 그것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적색은 호위를 맞는다. 무기를 들고 경계에 선다. 백색은 하늘과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 청색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린다. 흑색은 법을 기록하고 다툼을 판결한다. 황색은 물건을 교역하고 길을 연다. 색깔이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각 색은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의미했어요. 사회 전체가 이 5가지 기능으로 나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를가의 증언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죠. 더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색끼리 혼인을 금한다. 적색은 청색 또는 황색과 결합한다. 백색은 흑색 또는 청색과 결합한다. 혼인 규칙까지 적혀 있었어요. 오를가가 전한 구전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4000년 전 문서가 오늘날 마을 노인의 노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색은 장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그날 저녁 카디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카디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조상들이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조각도 있습니까? 카디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라졌어요. 저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탈인분지의 복잡한 사회 체계가 존재했다는 증거였죠.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텐트 안에서 천산연록 조각을 계속 바라봤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4000년 전 누군가의 손에서 쓰였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기록했을까요? 후세에 전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규칙을 보존하려 했을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기록이 지금 제 앞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굴 18일째, 우리는 석곽 전체를 드러냈습니다. 길이 6.2m, 너비 4.1m, 깊이 2.8m. 돌로 쌓은 무덤이었어요. 벽면의 돌은 각각 무게가 50kg 이상이었습니다. 이 돌들을 어떻게 운반했는지 의문이었죠. 가장 가까운 산맥이 여기서 40km 떨어져 있었거든요. 왕릉급입니다. 발굴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무덤은 평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곽 안쪽에서 장신구들이 나왔습니다. 청동 팔찌 3개, 금박을 입힌 머리핀 2개, 옥으로 만든 목걸이 1개. 저는 장갑을 끼고 청동 팔찌를 집어들었어요.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표면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용트림하는 뱀 형상이었어요. 이 문양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초원 지대 청동기에서 본 양식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게 나올 리 없었죠. 카자흐스탄은 여기서 30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분 분석 들어갑니다. 하나가 팔찌를 케이스에 담았습니다. 저는 다시 미라를 살폈어요. 180cm가 넘는 신장, 넓은 어깨, 긴 팔다리. 당시 평균 신장이 160cm 전후였다는 걸 고려하면 이 사람은 거인이었습니다. 두개골 형태가 특이합니다. 팀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개골을 자세히 봤어요. 장두형이었습니다.
앞뒤로 긴 형태였죠. 동아시아 계통의 단두형과 달랐어요. 오히려 중앙아시아 초원 지대 인골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동쪽과 서쪽이 섞여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개골 형태는 서쪽에 가까웠습니다. 장신구도 서쪽 양식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서쪽에서 온 걸까요? 사흘 뒤 청동 팔찌의 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리의 납 동위원소 비율이 이 지역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 읽었어요. 납 206대 납 204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알타이 산맥 동쪽 구리 광산과 일치했죠. 알타이 산맥은 여기서 북서쪽으로 10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교역품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그곳에서 왔거나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미라를 봤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나요? 하나가 다음 분석을 제안했습니다. 치아 범낭지를 조사해 봅시다. 그러면 어디서 자랐는지 알 수 있어요. 치아 범낭질에는 성장 시기에 섭취한 물과 음식의 동위원소가 남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우리는 어금니 하나를 조심스럽게 추출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숨을 멈췄어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프는 두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유년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탈인 분지의 지하수 동위원소 비율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성년기 부분은 달랐어요. 알타이 산맥 인근 지역의 수치와 일치했죠. 유년기는 여기서 자랐고 성년기는 알타이에서 보낸 겁니다. 하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말년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시 탈인 분지 수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여기서 태어나 알타이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이건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이주도 아니었어요. 순환이었죠. 외래 지배층이 아니에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 출신이지만 멀리 가서 살다가 돌아온 겁니다. 아마도 교역이나 학습을 위해서요. 그리고 돌아와서 엘리트 계층이 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5가지 색 체계, 혼인 규칙, 동서 유전자 혼합.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곳은 고립된 사회가 아니었어요. 넓은 지역을 순환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는 침략자가 아니라 순환하는 시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15년간 믿어온 가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단선적 이주론, 일방향 문화 전파, 지배와 피지배. 이런 프레임으로는 이 무덤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머물지 않았어요. 움직였습니다.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명을 배우고 가져오고 섞었습니다. 깃발의 5가지 색처럼 이들은 다양성을 규칙으로 삼았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타림의 밤은 고요했어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그 별빛 아래 4000년 전 누군가가 같은 하늘을 올려다봤겠죠. 먼 곳으로 떠나기 전날 밤, 혹은 고향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발굴 27일째, 저는 예비 논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탈인분지 청동기 사회의 순환형 네트워크 구조였어요. 180cm 인골의 치아 분석 데이터, 0.7% 미토콘드리아 유전 표식, 천산 연록의 색깔 규범, 청동 장신구의 동위원소 분석. 모든 증거를 28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탈인분지는 동서 문명이 일방향으로 전파된 통로가 아니라 양방향으로 순환하며 결합한 연합사회였다고요. 논문을 국제고고학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였어요. 심사 기간은 보통 6주에서 8주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죠. 4주째 되던 날 이메일이 왔습니다. 게재 불가 판정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게재 불가라니요. 심사평을 열었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더군요. 증거가 불충분하다. 단일 인골 샘플로는 전체 사회 구조를 추론할 수 없다. 미토콘드리아 DNA의 E형 표식은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전 전승과 고문서 조각은 과학적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저는 심사평을 3번 읽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는 3번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오염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했어요. 그리고 구전과 문서가 과학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죠. 이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3번째 심사위원의 이름을 봤습니다. 브람 칼더.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 중앙아시아 고고학 교수, 초원 유목민의 동진론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서쪽에서 동쪽으로의 일방향 이주를 주장해온 사람이었죠. 제 논문은 그의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적이군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계는 늘 그랬습니다. 새로운 이론은 기득권의 저항을 받았죠. 일주일 뒤 더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BBC에서 탈인분지 발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거였어요. 자문 교수로 브람 칼더가 선정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데이터를 쓸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부만 사용한답니다. 저작권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발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브람이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지 빤했습니다. 한 달 뒤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것을 봤어요. 제목은 탈임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브람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 거대한 인골은 서쪽 초원에서 온 전사 계급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우월한 기술과 무력으로 이 지역을 지배했죠. 저는 리모컨을 던질 뻔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치아 분석은 그가 이곳 출신임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브람은 그 데이터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깃발 조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5가지 색은 정복자들이 피정복민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표식입니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천산연록은 색이 직능을 나타낸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분업이었죠. 하지만 브람은 그 문서를 신빙성 없는 후대 창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큐는 40분간 이어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왜곡됐어요. 순환은 정복으로, 연합은 지배로, 교류는 침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다음 날 각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탈인분지에서 서방 정복자의 무덤 발견. DNA 분석, 유럽계 전사의 동진 입증. 중국 고대사, 서방 지배의 흔적. 모두 브람의 해석을 그대로 따랐어요. 제 논문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동료 학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로웰, 당신 데이터가 브람의 이론을 뒷받침하는군요. 축하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제 데이터가 정반대로 이용당하고 있었죠. 팀 내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발굴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로웰 교수, 브람 교수가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그쪽과 협력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우리 데이터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흐름을 무시할 순 없어요. 브람의 네트워크는 막강합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었죠. 브람은 유럽과 북미의 주요 대학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맞서면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하나가 제 텐트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제안이 있습니다. 하나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모든 원시 데이터를 공개합시다. 미토콘드리아 DNA 전체 서열, 동위원소 분석 수치, 섬유 연대 측정 결과 모든 것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연구자들이 우리 데이터를 가져갈 겁니다. 그래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단호했습니다.
닫힌 문과엔 열린 데이터로 답하죠. 하나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공개합시다. 그날 밤 11시,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오픈 저장소에 업로드했습니다. 총 1.2TB의 원시 데이터였어요.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업로드 완료 버튼을 눌렀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세계 모든 연구자가 우리 데이터를 볼 수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타림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데이터 공개 3일 뒤 첫 번째 반응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위성고고학 연구팀이 우리 발굴 좌표와 지하수맥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30년간의 위성 영상과 지질 조사 자료를 결합했다고 했어요. 4천년 전 타림 분지의 수계를 복원했습니다. 팀장 김성호 교수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공유했어요. 지금의 사막 지도 위에 푸른 선들이 그어졌습니다. 세 갈래 강줄기였어요. 북쪽에서 내려와 중앙에서 합류하고 다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죠. 오를가의 노래와 일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뿐 아닙니다. 강을 따라 15개의 대규모 정착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김 교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각 정착지는 2km에서 5km 간격으로 분포돼 있었어요. 마치 구슬을 실에 꿰은 것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도시 네트워크예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 정착지의 크기가 최소 50헥타르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대도시 규모였죠. 고환경 복원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김 교수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4천년 전 타림 분지의 기후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연간 강수량이 지금보다 3배 많았습니다. 사막이 아니라 초원이었던 거죠. 보리와 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오를가의 노래가 맞았습니다. 바람이 보리를 흔들던 땅이었던 거예요. 이 자료를 공개해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려고 연락드린 겁니다. 다음 주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데이터를 공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불암이 움직였습니다.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였어요. 저는 우연히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타림 분지를 연합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낭만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불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본 수로는 자연적 형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착지 흔적이라는 것도 단순히 유목민의 임시 거점일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거대 인골입니다. 그 신체 구조는 명백히 서방 전사 계급의 특징을 보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는 여전히 치아 분석 데이터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로웰 박사는 존경할 만한 학자입니다만 이번에는 증거를 과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불암이 덧붙였습니다. 존경한다는 말 뒤에 칼을 숨긴 전형적인 화법이었죠. 그날 저녁 발굴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교수님, 계속 이러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합니다.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불암 교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발굴 예산도 끊길 겁니다. 다른 팀원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침묵했어요. 그들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학계는 권위에 의존했죠. 불암 같은 거물이 반대하면 아무리 좋은 증거도 묻힐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말했습니다. 공개 세미나를 엽시다. 불암도 초청하고 다른 학자들도 모두 부릅시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불암이 올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올 겁니다. 안 오면 도망친 걸로 보일 테니까요. 하나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 뒤 베이징 중국과학원 대강당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자가 모였어요. 불암도 왔습니다.
그는 앞줄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죠. 저는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탈인분지는 정복당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첫 문장이었어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이곳은 동서가 만나 함께 만든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위성 지도를 띄웠어요. 복원된 수로와 15개의 정착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정착지 사이의 거리, 도로 흔적, 교역 거점 위치를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줬죠. 이 도시들은 고립돼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연결돼 있었어요. 화면이 움직였습니다. 각 도시를 잇는 선이 그어졌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더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타림에서 알타이로, 알타이에서 바이칼로, 바이칼에서 몽골 초원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나타났어요. 청동 장신구의 동위원소 분석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배우고 교역하고 돌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문명이 섞였고 새로운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불암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길은 정복이 만들지 않습니다. 교환이 만듭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일부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불암이 손을 들었습니다. 로엘 박사, 흥미로운 발표입니다만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거대 인골의 두개골 형태는 명백히 서방 계통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치아 범랑질 동위원소 그래프였어요. 그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알타이로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죠. 두개골 형태는 유전적 다양성의 증거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이미 동서가 섞인 혼합 인구였다는 증거예요. 객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불암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마치 예타림의 도시 네트워크처럼 보였습니다. 연결돼 있었죠. 서로를 비추며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요. 세미나 다음 날 저는 논문을 다시 썼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탈인분지 연결 문명의 구조와 확장으로요. 이번에는 28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67페이지였어요. 위성 복원 데이터, 15개 도시의 네트워크 분석, 동위원소 이동 경로, 천산 연록의 전체 번역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확장 지도였어요. 타림에서 시작된 선이 동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몽골 초원을 거쳐 요동 반도에 닿았죠.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한반도에 이르렀어요. 청동기 문화의 전파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일방향이 아니었어요. 화살표가 양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고받았다는 뜻이었죠. 저는 15년 전 제 첫 논문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확신했었어요.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렀다고요. 우월한 문화가 열등한 지역을 계몽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문명은 흐르지 않았어요. 순환했습니다. 교수님, 메일 확인하셨어요? 하나가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나가 자신의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서울대, 도쿄대, 케임브리지, MIT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왔더군요. 총 17개 기관이었습니다. 데이터를 공개한 게 주요했네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닫힌 문 앞에서 두드리는 대신 우리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던 겁니다. 사흘 뒤 중국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탈인분지 발굴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불암의 다큐멘터리는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내려갔습니다. 대신 우리 세미나 영상이 일주일 만에 조회수 200만을 넘었죠. 저는 카디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천산연록의 번역 전문을 보여줬어요. 카디르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마지막 문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카디르가 번역문의 끝을 읽었어요. 5색이 모이면 천하를 덮는다.
하나로는 약하나 함께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카디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글로, 영어로, 중국어로도 번역했습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타림 사회의 핵심이었거든요. 단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동화가 아니라 연결. 그것이 이들을 강하게 만든 원리였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왕립고 고학회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었거든요. 300석 강당이 가득 찼어요. 브람도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뒷줄에 앉아 있더군요.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켰어요. 첫 화면에는 탈인분지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막 모습이었죠. 4000년 전 이곳은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초원이었고 강이 흘렀으며 도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움직였죠. 배우고, 가르치고, 교환하며 살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네트워크 지도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들을 정복자나 피정복자로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5가지 색으로 나뉘되 반드시 섞였습니다. 같은 색끼리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다른 색과 만나야 했죠. 그래야 사회가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청중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틀렸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문명은 일방향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월한 문화가 열등한 지역을 흡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명은 만남입니다. 교환이고 순환이며 연결입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함께였다. 그게 더 강했다. 저는 천산연록의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위구르어로요. 카디르에게 배운 발음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브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로엘. 브람이 말했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어요.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제 관점이 좁았던 것 같군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느껴졌어요. 그도 현장을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믿음과 증거 사이에서 갈등했을 거예요. 다만 그는 믿음을 먼저 선택했고 저는 이제야 증거를 따르기로 한 것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탈인만큼 맑지 않았어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별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유라시아 연결망 프로젝트였어요. 타림에서 시작해 한반도까지 그리고 일본 열도와 동남아시아까지 추적하는 연구였습니다. 17개 기관이 함께하는 5개년 계획이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4000년 전 누군가가 타림을 떠나 동쪽으로 걸었을 거예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낯선 땅에 도착했겠죠. 그곳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풍습, 다른 믿음. 하지만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색을 섞기로 했죠. 그 선택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의 뿌리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초원과 사막, 강과 바다, 산과 들판. 모든 것이 연결돼 우리가 됐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것을 17개 기관에 보낼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타림으로 갈 겁니다. 아직 발굴하지 못한 14개 도시가 남아 있었거든요. 각 도시마다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깃발이 있고 노래가 있고 연결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보였어요. 4000년 전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 지금 우리가 다시 걷고 있는 길. 그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요. 연결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요. 아우트로. 4000년 전 탈인분지 사막 아래서 발견된 5가지 색 깃발과 거인 미라 항구가 오늘 한국인의 뿌리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증명했습니다.
에이든 로웰이 처음엔 의심했던 0.7%의 유전 표식이 천산 연록의 기록과 오를가의 노래와 맞나 지금 우리가 단일 혈통이 아닌 연결된 문명의 후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연결된 우리 5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의 넓은 뿌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